이제 코스피 5천 시대입니다. 딱 5천 시대 맞이할 때 이분을 만나 뵙게 되네요. 오늘 최창규 미래에셋 ETF 리서치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런 역사적인 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도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너무 빨리 이게 예. 와가지고. 예, 그래서 예. 저희 사무실에 인턴 직원이 한 명 들어와 있습니다. 네. 한 달 정도 전에 이제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그 친구한테 농담삼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오르는 거라고 생각하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네. 그랬더니 주식은 맨날 오르는 거 아닌가요?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네. 결국은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봤을 때 저는 투자 문화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예. 달라진 투자 문화가 5,000포인트를 만들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까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더 가야 할 길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코리아 프리미엄을 받는 네. 그런 시대, 이제 토대가 됐으니까 네. 열심히 이제 뛸 준비, 기업들도 하시고 주주분들도 어떤 기업을 또 잘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진정한 고민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 해보네요. 네. 예, ETF 시장에서도 이제 더 활기를 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시장의 변화, 최근의 흐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ETF 예. 시장에서의 변화는 집중이었습니다. 집중. 제가 마켓나우 시간에 늘 얘기했던 게 테크 탑10은 꼭 들고 있어라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네네. 그 배경이 뭐냐면 이번 상승을 곰곰이 뜯어본다면 대형주 중심, 특히 수출하는 대형주 중심으로 강력한 상승세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최근의 상승, 작년 이후부터 올해까지의 상승을 집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ETF도 탑10, 탑3, 탑2, 탑4 이런 ETF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시장의 강력한 축, 즉 척추에 해당되는 코어 주식들 중심으로 상승세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5,000포인트 왔으니까 제가 두 번째로 고민하는 내용은 뭐냐면 과연 코어 핵심 중심으로 집중되었던 상승세가 좀 더 흩어질 거냐 아니면 분산될 거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즉 현대차 중심의 상승세가 방금도 말씀을 잠깐 나누셨지만 현대차 관련된 부품주로 확산될 거냐 네. 아니면 관련된 중소형주로 확산될 거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뭐니 해도 정부가 레버리지 ETF 이런 또 색다른 또 대안을 또 들고 나오면서 시장 부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시장 참여자들이 호응을 했다라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제 만약 이게 정말 되면 삼성전자 3배 이렇게 베팅하는 그런 네. 전략이 생기는 건지,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개별 종목을 자산으로 해서 3배 갈 수 있는 그런 ETF에 대해서 지금 될 수 있는지 네. 안 되는지 그 길목에 있다는 거잖아요. 예.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면 네. 당장은 안 됩니다. 예. 네, 당장은 안 되는 이유를 네. 제가 좀 조목조목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본시장법에서는 펀드라는 상품은 기본적으로 분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펀드, ETF도 뒤에 F가 붙었기 때문에 ETF도 상장된 펀드거든요. 그래서 자본시장법에서 종목 분산에 대한 규정, 그리고 특정 종목의 비중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ETF는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니까 이 지수를 만드는 이 지수와 관련된 규정들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펀드 상품은 일단 분산을 해야 되고 또 단일 종목의 비중이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단일 종목의 비중이 100%거든요. 네. 쏠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100% 어떤 종목의 완전. 비중이 100% 이런 지수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당장은 나오기가 힘들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규정들을 좀 어느 정도 완화시키거나 시행령을 통해서 요건을 완화시켜 준다면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 그리고 지수 3배 ETF 이런 것들도 나올 수는 있다. 그렇지만 저는 행간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그 행간이 뭐냐면 레버리지만 말씀을 하셨을 뿐 인버스는 얘기했나요? 아니요. 인버스는 얘기 안 했었습니다. 예. 즉 결국은 미국이나 영국에서 다양하게 매매하고 있는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 수요를 한국으로 끌어당겨 와서 그 종목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겠다라는 그런 행간이 담겨져 있는 조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니 해도 저도 좀 걱정이 돼요. 예. 개별 종목 3배, 2배 레버리지 ETF 상장하게 되면 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음해복리 효과가 작용을 해서 개별 종목의 변동성도 굉장히 커질 거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상품이 나오는 것에 대한 행간을 좀 읽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상품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관련된 리스크, 투자자 교육, 그리고 투자자의 리스크 관리 이런 것들도 좀 강력하게 교육을 해서 좀 긍정적으로 네.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한다면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책 당국에서 투자자들의 급격한 손실을 막기 위한 어느 정도 제도적인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신경 쓸 부분이 좀 있겠네.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너무 쏠려 있거나 너무 과격한 건 좋지 않다라는 점. 그래서 어떻게 사회적인 합의가 될 수 있을지 보시고요. 그리고 당장은 못 쉽지는 나온다. 않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네, 지금 못 현재 나온다. 규정상으로는 나올 수가 없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코스피 5천 돼서 뭐 좋은 얘기는 또 칭찬을 해야 되니까 네. 우리나라의 기업 이익 성장에 대한 좋은 평가들이 나타나고 있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잘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PER이 낮다. 예, 네. 대만보다 혹은 다른 여타 개도국보다는 낮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코스피 5천 가도 이익이 증가하니까 주가가 낮아 보이는 그런 부분. 결국 코스피 5천 안착을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지 이런 부분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예. 결국은 우리가 이제 5천까지 왔으니까 저는 두 가지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도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속도라는 게 뭐냐 하면 주식이라는 것도 영업이익,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하는 건데 어제의 삼성전자와 오늘의 삼성전자가 그렇게 주가지수 상으로 설명만큼 변화가 심했냐 이런 속도와 관련된 논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000포인트 그리고 또 저희는 이렇게 4,000, 3,000, 2,000, 뭐 5,000 이런 숫자들을 라운드 넘버라고 부르거든요. 라운드 넘버. 네, 예.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많이 붙어 있는 넘버라고 불러서 이런 넘버를 넘어설 때 일종의 껍질을 벗기는 탈피하는 그런 또 아픔이 있을 수 있으니까 속도가 너무 빨랐고 또 5천까지 가파르게 올라왔으니까 숨고르기 정도는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실적인데요. 실적이 아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선행 PR이 한 10.5배 정도? 거의 5년 평균 수준이다라고 제가 보고서를 본 것 같은데요. 네. 결국은 이제 미국 기업들도 실적 발표 시즌에 들어섰고 좀 있으면 한국 기업들도 실적을 발표할 건데 그 실적이 5,000포인트를 정당화할 만큼 잘 나올 거냐 이 두 가지를 좀 체크를 꼼꼼하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속도 조절 아니면 숨고르기 그렇지만 이익이, 어닝이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 준다면 숨고르기 후에 한 번 더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주주환원 고배당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그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지금 예. 저희 업계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꾸 주식이 사라진다. 자사주소가 이슈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즉 네. 우리가 이렇게 장이 좋을 네. 때는 과거의 행태를 본다면 대규모 IPO 뭐 아니면 정말 장외 기업에서 가장 큰 기업들이 IPO 이번 기회에 IPO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어찌 보면은 시장의 물량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거든요. 뭐 일종의 오버행 이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한국 시장에서는 대규모 IPO, 스페이스X와 같은 대규모 IPO가 예정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자사주를 매입한 다음에 소각하게 된다면 상장 주식 수는 계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즉 주식이 품귀가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법 개정안 통과 여부 그리고 어떻게 통과되는지 그리고 자사주를 어떤 단계로 없애버리는지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우리 시장에 불을 지펴줄 수 있는 가뜩이나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난 상황인데 주식까지 줄어든다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리레이팅 스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법 개정안 그리고 세제 개편안 이후에 후속적인 것들 그리고 어찌됐건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모험 자본, 위험 자본 쪽으로 계속 자금을 투입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코스닥 투자하신 분들 조금만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2부에서 민병덕 코스피 5천 특위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그 전화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코스피 5천 딱 가니까 이제는 코스타 중소형주도 같이 가는 네. 다 잘 사는 투자 수익자는 네. 그런 세상 이런 부분에 이제 단계가 왔다라고 했는데 그쪽에서도 의미가 있지 않나. 네, 이런 저도 한 생각을. 가지 안타까운 네. 게 좀 시장의 상승세 아니면 온기가 좀 퍼졌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날카롭게
날카롭게 못 움직였던 대형주 쪽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억나시겠지만 미국의 다우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100 지수는 소위 말하는 대형주 지수고요. 러셀 2000이 중소형주 지수인데 러셀 2000의 퍼포먼스가 S&P 500이나 나스닥 100을 13영업일 연속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네. 즉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중심에서 어느 정도 중소형주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시차는 좀 있겠지만 뭐 중소형주 쪽으로 조금 따뜻한 온기가 옮겨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머니코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가 트럼프 했다고 할 만큼 네. 하루 만에 또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타코할 줄은 몰랐습니다. 네, 네. 야유욕은 또 엄청 강하면서 그래서 또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요. 네. 어쨌든 그런 리스크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계속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네. 결국 가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네. 보세요? 결국은 트럼프의 생각은 아마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주가에 많이 연동된다. 자기가 한번 질러놓고 주가가 빠지면 다시 되없는 그런 패턴들을 보여왔었고 이번 그린란드 사태도 그런 맥락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최근에 채권 가격의 급락, 즉 채권 수익률이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장기 국채들이,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장기 국채 수익률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고요. 채권이라는 상품은 본질적으로 일종의 안전자산 역할을 해주는 건데 안전자산마저도 훼손되고 있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은 이런 좋은 장에서 뭔가 보험이 필요하지 않겠어? 그런 생각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런 장 너무 좋지만 리츠와 같은 상품도 한번 쳐다볼 필요가 있다. 워낙 금리 레벨이 좀 낮아졌고 그리고 리츠도 굉장히 최근에 유상증자 이후에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성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리츠도 좀 생각을 해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니 해도 지금은 금, 은, 동의 시대입니다. 예. 네, 물론 성격은 다릅니다. 안전자산 성격으로 금을 담아라 이런 내용, 안전자산 성격으로 동을 담아라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결국은 금, 은, 동이 시장의 변동성을 어느 정도 완충시켜주는, 즉 주식자산 중심으로 되어 있는 포트폴리오에 완충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니까 금, 네. 은, 동도 꼭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귀금속 같은 경우에도 강조 많이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수익률이 또 제법 그래가지고 저도 많더라고요. 이제 오늘 같이 네. ETF 운영하는 친구한테 야, 나 ETF 많이 못 갖고 있는데 이러다가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형님, 은 사세요. 네, 은이 훨씬 더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최근에 금, 은, 동 스토리는 다르지만 강력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내 포트폴리오에 있다면 완충제 효과를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네, 금에 이어서 요즘 정말 은 얘기 많이 나오고 예, 많이도 관심 가지십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시장을 이렇게 쳐보면 참 재밌어요. 뭐냐면 이제 현대차가 CS2016 기점으로 완전 빵 떴고 오늘도 그렇죠. 신고가 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거의 60만 원 턱밑까지 딱 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로봇 관련주 같이 묶였고 그러면서 그 로봇을 움직이려고 하면 배터리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죠. 오늘 또 2차 전지 관련주에도 불을 뿜고 있는 현상들 나타나고 네.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ETF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학습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아틀라스라는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기술 혁신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에 밸류를 주는 거고요. 그 이면으로 따져보면은 중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다 자동차 부품 회사들입니다. 네. 즉 자동차 부품 회사, 특히 전기차 부품을 만들었던 그런 회사들이 휴머노이드 로봇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중국에서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현대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잘할 수 있지, 이런 부분들이 강력하게 펀더멘탈을 강화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2차 전지는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2차 전지보다는 아무래도 안정성이 보강돼야 되기 때문에 네.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차세대 2차 전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아틀라스의 구동 시간이 4시간이지 않습니까? 4시간으로는 우리가 사람이 일하는 8시간을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배터리에 대한 보강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저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 아직까지 우리 눈에 안 보이거든요. 길거리를 지나다니더라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돌아다니는 모습은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네. 그렇지만 현대차의 공장에 가게 되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일하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본다면 굉장히 깜짝 놀랄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 그룹의 강력한 상승 캐탈리스트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현대차 괜찮지만 지금 너무나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중화, 휴머노이드 로봇의 보편화를 본다면 차이나 휴머노이드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중국 거. 네.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도 굉장히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테슬라에 좀 있으면 옵티머스 나오지 않습니까? 네. 테슬라의 옵티머스까지 한번 찬찬히 보시면서 좀 약간 휴머노이드 로봇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그런 방법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중국 가면 깜짝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네. 인터뷰해 보니까 중국의 그 로봇 기술 엄청나다고 해서 네. 그런 분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쟁사지만 투자 처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양산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이 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어찌 됐건 단가가 우리보다 한 반 이상 싸다면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도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대형주로 쏠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단기 ETF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아직도 저는 대형주 쪽으로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그 신년 연설을 보면서 느꼈던 게 올해는 MSCI 선진국 지수 와치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외국 가서도 강조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참고로 MSCI는 국가를 선진국, 디벨롭 마켓, 신흥국, 이머징 마켓, 그리고 프론티어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추정하는 자금은 당연히 선진국이 가장 많습니다. 선진국이 추정하는 자금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이머징이고 그 다음이 프론티어 마켓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이머징 마켓에서 선진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선진국 지수를 추정하는 대규모 자금들, 특히 연기금 자금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에도 대형주 중심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 3월, 4월, 5월 정도 발표될 것 같은데 한 1, 4분기까지는 대형주 중심으로 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좀 더 분산하는 포트폴리오로 변모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큼직한 것들이 네. 파워를 조금 더 낼 수 있는 그런 힘 남아 있다고 하니까 잘 챙겨보십시오. 코스피 5천 돼서 너무나 기분 좋은데 네. 이렇게 또 명쾌한 해석까지 들어서 오늘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5천이 바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게요. 이제 네. 이거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네. 최창규 미래에셋 ETF 리서치 본부장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